분노한 사람들의 노래. 그게 이제 레미제라블 영화에서 나왔던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노래를 좋아합니까? 좋아한다기보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고, 결국은 그 분노한 사람들이 몰려가서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걸 그 노래가 상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썼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이 지나치게 똑똑함이 그에 대한 호감도라든가 기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도 뭐 포카혼타스 노래 얘기하고 뭐 임재범 노래 얘기하고 비빔밥 노래하고 그랬는데, 일시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책정으로서 뭘 제시하려고 하는지는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듭 말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난한 사람들과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못 듣는 심각한 수준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얘기만 나오면 지금도 이제 말을 잘 못하는데, 간접적으로 지켜본 저도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준석 대표의 그 노래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물어보니까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책도 좀 다시 읽어보시고 왜 이렇게 국민들이 화가 나는지 좀 살펴보셨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요. 아무튼 지금 어찌됐든 내용을 떠나서 전국의 주도권, 국민의힘이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무기력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보십시오. 국민의힘 혁신위를 만들어서 되든 안 되든 뭔가 뭐 1호 안건으로 사면을 한다. 사면했는데 뭐 사면이냐, 그게 징계 취소해야지 뭐 이렇게 반발도 하고 그렇지만 아무튼 뭔가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건으로 뭐 지도부라든지 또는 영남에서 오래 해먹은 사람이라든지 대통령 측근은 불출마하거나 험지로 나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들쑤셔 놓고, 대통령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찌됐든 뭐 제가 이렇게 막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여주고, 국민의힘에서는 김포 서울시 편입, 이것도 지금 따져봐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들썩거리게 한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정부가 또 공매도 금지, 주식을 해본 사람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공매도 때문에 뭐 죽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 뭔가 막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저기가 뭔가 하네. 근데 민주당은 뭐 하지?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네. 그래서 이제 무기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한 듯 여론조사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한번 보지요.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조사한 것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대상으로 한 건데요. 한번 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난주보다 부정평가가 내려가고 긍정평가가 올라간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36.8. 특히 대구 경북 지역 TK에서는 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진영 부원장. 인유한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제가 모 방송에 나가서 인유한 위원장을 파란 눈의 윤석열이다 이렇게 표현을 썼더니 그게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윤석열보다 나은 윤석열이군요,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지지율 변화라는 것이 국민의힘이 그래도 뭘 하고 있구나 라고 지지층들이 느끼고 반응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구 경북에서 7.0%가 많이 올라간 겁니다.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에서는 2.3% 올랐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민주당이 이 지지율 오른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뭐 불편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잘 봐야 되는 게, 대구 경북에서 7%로 오르든 10%로 오르든 어차피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지역입니다. 서울에서 2.3% 올랐다고 하면은 이제는 조금 따라왔다라고 봐야 되지, 이걸로 아직도 민주당이 위험하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역으로 부산에서 1.3%가 국민의힘이 빠졌다라면은
민주당도 부산에서 해볼만 하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또 역으로 해석을 하고 이 정치를 해석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냐? 민주당도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김포하고 서울하고 통합하자 했을 때 민주당은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공매도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민주당은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다만 반대할 것 때는 더 많은 다수자를 만나서 더 강하게 반대해야 되고, 찬성할 때는 더 많은 다수자를 만나서 모아가지고 더 세게 찬성을 해가지고 그 이슈를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민주당이 게임도 잘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기본적인 가치인 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가치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저도 비판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7%포인트가 올랐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RN서치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여기 여론조사도 역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4.9%포인트 올라서 39.1로 조사가 됐습니다. 부정평가는 58.9인데 4.4%포인트 하락했고, 뭐를 했다고 이렇게 바뀌었겠습니까? 뭐를 안 해도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여론조사가 변화가 생긴 건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여론조사를 그 지지율을 움직이는 가장 중심축은 중도층 아니겠습니까? 주목해서 볼 부분이 RN서치 여론조사에서 중도층 지지율이 10% 가까이 윤석열 쪽으로 몰린 겁니다. 특히 중원이라고 하는 대전, 충청, 세정에서는 15.7%포인트가 올랐고요. 대구, 경북에서는 12.3%포인트,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도 긍정평가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최수영 컨설턴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로 정치는 자기 그 신문 보도 중에 부고기사 빼놓고는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지금 혁신도 뭐 이게 내용이 있든 없든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시정연설 때 저는 민주당의 그 노루고 악수라는 거 있잖아요. 대통령 요즘 화제가 되는 건데 그 뭐 악수하니까 피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뭐 물러나라 했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도층의 표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대통령이 예산안 연설하러 와서 민주당 의원들 만나고 하면은 뭐 악수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데 대한 어떤 그런 중도층의 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거, 지금 뭔가 그 대통령이 변하고 있다. 뭐 어떻게 변했는지는 뭐 상관하지 않지만 대통령의 그런 시도 자체를 어쨌든 그 국민들은 좀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가끔 비유를 합니다. 오늘 뭐 비가 오고 내일 또 뭐 날씨가 맑겠지만 모든 것도 날씨는 이제 기후 변화가 무쌍한데, 날씨 변화는 무쌍하지만 결국은 총선이라는 거는 그 날씨가 모여진 기후로서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저도 30대 중반 후반 이렇게 올라가는 것, 지금 용산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고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내년도 총선은 대통령 지지율로 치러야 되겠다는 것들이 굉장한 어떤 그 말하자면은 기저에 깔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동력들을 국민의힘이 얼마 정도 이제 더 끌어내느냐, 그런 이제 말하자면은 실제 디테일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가져오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오늘 보니까 뭐 총선 계획당도 발족하고, 그 다음에 UCT 특별위원회인가 이렇게 좀 발족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뭔가 이렇게 신속하게 좀 한 발 내디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슈를 선점하고 의제를 선점하는 정치 집단이 아무래도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서 이런 점들이 이제 앞으로 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뭔가 이렇게 꿀렁거리는 것, 이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저는 뭐 당연히 영향을 받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통령의 변화죠. 본질적 변화가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상적으로 보면 약간 변한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당장 예를 들어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대표를 먼저 호명하면서 악수를 청한다든지, 이런 게 악수 한 번으로만으로도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서 보지 못한 모습이다. 혹시 변하려나?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외 순방에 돌아오자마자, 자, 물론 전통적 지지층 결집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뒀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박정희, 추모, 서거, 추모일에 참석한다. 추모에 참석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유린 방문하죠. 이런 것들을 어쨌든 이 행보 자체를 계속 해주면서
중도층을 중심으로 전통적 지지층은 결집하고 중도층은 좀 관심을 피해가게 되는 이런 걸 지금 대통령은 하고 있다. 자, 거기에 덧붙여서 정부 여당이 국민의힘도 보면 지금 현재 도하 언론의 모든 걸 장악하는 게 뭡니까? 인류한 혁신위원장의 혁신이거든요. 성사 가능성 여부와 떠나서 변종만 올리고는 있지만 본질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못 갈 거라고 보지만 현 시점에서는 인류한 혁신위원장이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당이 총선 전략 차원에서 벌써 김포 서울 편입로 꺼냈죠. 이 다음은 공매도도 하니까 또 공매도 가죠. 공매도 문제만 하더라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지 이런 얘기 일체 원칙적으로 다른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요일 밤에 갑자기 나와서 입장을 발표해요. 정치권의 굴복에 어디 보면 무릎을 꿇은 셈이거든요. 자, 이런 일련의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움직임이 어쨌든 여론을 꿈틀거리게 하는 요소다. 자, 반면에 민주당은 뭡니까? 비판적 얘기하면 이런 거죠. 민주당 내에서 최근 나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잘하면 200석도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오만한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이 이슈를 좀 선점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좀 다시 이동관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로 흘러가 버리면 민주당이 이걸 제대로 대응하고 있느냐의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비판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들, 이 정부 들어서 하는 거 보면 민주당이 200석 못 얻으면 이상한 거라고 그건 봅니다. 분명합니다. 예. 그렇지만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야, 너네들 주고 싶은데 뭘 가지고 달라는 거냐. 이런 것들 아닐까 싶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200석을 그냥 줍니까? 불가능하죠. 그게 무슨 뭐 과거 지난 총선 때 코로나 극복 잘했다고 그래서 뭐 우리가 180석 가까운 승리를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200석이라고 하는 것이 당 내부적인 목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장은요. 이를테면 김포 이 서울 편입론만 하더라도 저는 당의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천명할 필요 있다고 보여져요. 자, 김대중 노무현을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정당이라고 하면 지방분권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정쩡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론도 못 정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에 놓이는 것이고, 물론 나중에 정비해서 지역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내놓겠지만 그 사이에 이 중도층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쟤들 그동안 김포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도 없네 하면서 이렇게 벌써 고개를 돌리는 그런 효과를 보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당이 좀 더 뭐랄까 좀 기민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은 룰루랄라 좀 뭐 200석 운운하면서 좀 빠져있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즈랜드님이요. 잠깐만요. 로즈랜드님이 200석은 민주당 정치인 누구도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했습니다. 정동영 고문이 지난 1일에 KBC에 출연해가지고 수도권을 석권하면 200석 못할이라는 법도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기는 했는데 200석을 얻으면 좋죠. 할 일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두관 의원이 위기가 몰려오는데도 200석 압승론을 떠드는 정신 나간 인사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게 좀 시끄러워진 거예요, 박진영 부장. 네, 제가 우리 정기남 교수님 말씀에 약간 좀 수정도 하고 또 부연 설명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정동영 전 고문님께서는 200석 예측하시면은 험지로 가서 출마하셔도 당선됩니다. 안전한 전주에 계시지 마시고 꼭 출마하고 싶으시면은 험지로 가십사라고 제가 좀 제언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론조사를 제가 로데이터를 살짝 좀 지금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이게 중도층이 생각보다 움직인 게 아니고 보수층이 표집이 늘어났더라고요. 결집이 됐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미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끝이 나 있습니다. 다만 보수층들 중에 약보수층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끄러워서 결집 못하다가 어떤 이슈만 생기면은 아이고 우리 잘하니까 빨리 결집해줘야지라는 이제 그런 현상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지 지금 중도 자체가 흔들렸다라든가 뭐 이 정도까지 우리가 과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 이야기를 저도 좀 더 보태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최수영 컨설턴트 계시지만은 메시지라는 것은 강하고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상대를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뿐만이 아니고 메시지를 내는 게 없어요. 메시지를 낸 게 우리 국민들에게 꽂히는 메시지 뭐 있습니까? 누구 탄핵하겠다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탄핵하겠다는 이야기도 지금은 또 안 해요, 또. 탄핵도 사실 굉장히 이 윤석열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60% 가까이 육박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뭐 이동관 탄핵하자라든가 한동훈 탄핵하자라든가 이게 중도층들은 모르겠지만은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가 또 민주당도 또 몇 % 올라갑니다. 이슈를 선점하면은. 그러면은 중도층들은요, 합리적 판단도 하지만은 밴드웨건에 의해서 대세론과 이기는 쪽으로 또 옮겨와 주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시지라는 거 하는 것은 중도적일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강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강한 메시지도 지금 중간에 뚝 끊겨버렸고, 그리고 합리적인 메시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비판을 듣게 되는 것이고요. 야당이 하는 거는 딱 간단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투쟁하는 겁니다. 야당은. 두 번째는 자기 혁신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이거 할 테니까 집권시켜달라고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김포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민주당이 빨리 반대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건 민주당에 있어서의 가치와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고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55대 35로 반대하는 여론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근데 왜 지금 김포 한두 군데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느냐. 좀 그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정동영 고문이 200석 얘기를 했다. 이렇게 팩트를 체크해 드렸더니 올라오는 글 많은 부분이 정동영이 민주당이냐, 정동영 지금도 정치하냐. 그런 글들 많이 올라옵니다. 아무튼 민주당이 이제 좀 다잡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면 민주당 비명계 그쪽에 합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상호 의원이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런 말도 합니다. 민주당의 비명계도 만나고 있다. 누구를 만나는 걸까요? 저는 뭐 비명계는 제가 만나고 있는데요. 뭐 개똥 같은 소리라고 봅니다. 제가 만나보던 분들은 헛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민주당에서 한 두세 명은 탈당할 거란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탈당해서 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니 똑같은 거예요. 그 당이나 우리 당이나 경선의 기회도 주지 않고 탈락시키겠다 이렇게 보인다면 그러면 탈당할 수밖에 없죠. 그건 억울하니까. 근데 민주당은 경선 기회가 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약간 포지셔닝을 위한 언술이지 민주당에서 탈당을 준비하고 있는 비명계가 있다. 저는 글쎄 제가 다 만나보진 않았습니다만 그거 임박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서서 탈당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준석 씨랑 같이 뭘 도모한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때요? 전혜영 교수 보시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이른바 비명계로 불리는 의원들하고 뭐 통화도 하고 가끔 만나서 대화도 하는데 이준석은 아예 같이 할 이 논의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 건 뭐 우상호 의원의 말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박진영 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분에 제가 반론을 좀 제기하고 있는데 그 CBS 노컷뉴스 RN서치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7.2%포인트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또 민주당이 봐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위기론 때문에 보수가 결집하는 건 맞지만 민주당에 대해서 강서구청장 선거를 계기로 확 몰렸던 지지층이 뭐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이런 비판 여론이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보면 민주당의 의제를 주도했어요. 이게 무상급식이든 반값 등록금이든 국토균형 발전이든 국민들이 보기에 가슴이 뛰고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민주당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겠구나가 뚜렷하게 보이면서 야권연대도 되고 이른바 중도 좌에 서 있던 사람들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해주는 민주당 이런 부분이 요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 민주당 지지층 주변에 해보면 제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해줘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민주당 의원한테 제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해줘라고 하니까 지금 환경에서 못한다라고 말한 정치인도 있어요. 이건 너무 좀 아니하다. 그래서 비명계가 탈당해서 이준석과 손잡을 가능성은 없으나 민주당이 지금처럼 뭔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포 서울 편입 이 문제만 말아서 보면은 민주당의 가치는
일기 정부, 민주 일기 정부에서 때부터 지속되게 국토 균형 발전을 외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다. 이렇게 뚜렷하게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